도련님, 혼자가 아니에요. 인천공항 출국장. 8살 하준이 작은 가방을 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태무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가정부 은정이 하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뒤 그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 향 냄새, 그리고 무거운 침묵. 강태문 회장의 장례식이었죠.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을 일군 거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족석 맨 앞줄에는 본처 윤서영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 차림에 눈물 한 방울 없이 꼿꼿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얼음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 옆으로 첫째 강도연, 둘째 강시우가 나란히 자리했죠. 이들의 표정에도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 막내 강하준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8의 청년은 담담한 얼굴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 사람이 그 막내라던데. 아, 젊은 여자한테서 난. 쉬, 조용히 해. 하준은 익숙한 듯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런 시선, 이런 수군거림은 20해 넘게 견뎌온 일이었으니까요. 장례 절차가 끝나고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회장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별실로 모였죠. 하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넓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는 회장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 강태문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의 입술에 집중됐죠. 도연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깊이 앉아 있었고요. 시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룹 지분 및 경영권은 장남 강도현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부동산 포트폴리오 및 해외 투자 자산은 차남 강시우에게. 도현과 시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예상대로였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삼남 강하준에게는 현금 10억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 순간 실내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수조원대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요. 막내에게 돌아간 건 고작 10억이었습니다. 전체 유산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본처 윤서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그 정도면 과분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예상보다도 못한 결과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하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넌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우도 옆에서 위로하는 척 말을 보탰죠. 하준아, 넌 편히 살면 되잖아. 10억이면 충분하지 않니?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굳어지더니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도연과 시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본처 윤서영도 마지막으로 하준을 한번 쳐다보더니 자리를 떴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과 승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준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정미선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바래진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하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꼭 살아남아라. 하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엄마랑 저한테 모질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거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갔고요. 하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요. 20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20회 전 병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는 정미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30 초반의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고요. 숨소리마저 가늘게 들렸죠. 오셨어요. 미선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미선의 손을 잡았죠.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안 좋대요. 미선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제 얼마 못 산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회장님. 미선이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 입 다물게요. 눈앞에서 사라질게요. 대신 아이만 데려가 주세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영이가 절대 용납 안 할 거야. 알아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제발 아이만. 제가 죽고 나면 하준이는 혼자예요.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미선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같은 엄마 만나서 불행했지만 그래도 회장님 아들인 건 맞잖아요. 제발 아버지로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본처 윤서영이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뒤로는 비서 2명이 따라왔죠. 다 끝났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 휘청거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됐어요. 서영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당장 정리하세요. 여기서 소문나면 끝입니다. 우리 집안이 뭔 줄 알고.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영아, 이건 당신은 입 다물어요. 서영은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선을 내려다봤죠. 아이는 데려갑니다. 대신 당신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연락도 만남도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8살 하준이 간호사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엄마. 하준은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 쪽 비서가 아이를 가로막았죠. 안 돼요, 도련님. 엄마. 엄마.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준아.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가방. 주머니. 간호사가 재빨리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하준이한테 전달해 주세요. 간호사가 봉투를 받아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엄마.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사랑해. 꼭 살아. 회장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하준아. 싫어요. 엄마. 하준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장은 아이를 안아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요. 하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엄마가 보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하준의 눈에 깊이 박혔습니다. 회장의 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하준을 뒷좌석에 태웠죠. 차 안에서 하준은 계속 울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요. 본처와 가문 앞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준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새 집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준은 그날 밤 몰래 엄마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우리 하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넌 힘든 길을 가야 할 거야. 그래도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넌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까. 그 집에 가면 사랑받고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가 못해준 사랑을 그곳에서 받았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그리고 꼭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는 하늘에서 늘 너를 지켜볼게. 사랑해, 우리 하준아. 하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 사람들 때문이야. 8살 아이의 가슴 속에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불씨였죠. 하준은 편지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엄마, 꼭 살아남을게요. 그리고 하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재벌가의 저택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8살 하준에게는 감옥 같았어요.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게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집사가 하준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도련님, 여기가 방입니다. 넓은 방이었지만 온기가 없었죠. 하준은 침대 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첫 식사 시간이었어요. 긴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상석에는 회장이 앉았고요. 그 옆에 본처 윤서영, 첫째 도현, 둘째 시우가 자리했죠. 하준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준 앞에만 반찬이 적었습니다. 국과 밥, 김치 몇 조각뿐이었죠. 하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야. 첫째 도연이 하준을 불렀습니다. 45의 남자는 차갑게 하준을 내려다봤죠. 하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긴 규칙이 있어. 식사 중엔 소리 내지 마. 어른들 먼저 수저들 때까지 기다려. 알아들었어?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시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넌 여기 손님일 뿐이야. 내 자리는 원래 없어. 본처 윤서영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데려오셨으니 받아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집안 체면은 지켜야죠. 밖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준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할 뿐이었죠.
하주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투명인간이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하주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죠. 담임 선생님이 하준을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강하준 학생이 우리 반에 왔어요. 모두 친하게 지내요.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재벌집 아들 아니야? 맞아. 강태문 회장 아들이래.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았어요. 저의 진짜 아들 아니래. 젊은 여자한테서 나내래. 쉬, 조용히 해. 하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가슴속 불씨가 조금 더 타올랐죠. 집에서는 더 힘들었어요. 저녁마다 식탁에 앉았지만요. 여전히 반찬은 적었고요. 여전히 눈칫밥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느 날 하준을 서재로 불렀어요. 시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아. 도연이 명령하듯 말했어요. 하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넌 집안 규칙을 배워야 해. 첫째, 우리한테 말대꾸하지 마. 둘째, 밖에서 우리 형제라고 말하지 마. 셋째,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지 마. 시우가 덧붙였어요. 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릴 불편하게 해. 알겠어? 하주는 두 형을 바라봤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죠. 도연이 비웃었어요. 착한 척은 하네. 근데 착해봤자 소용없어. 넌 절대 우리 중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하주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눈물도 화도 꾹 눌렀어요. 회장은 가끔 하준을 챙겼습니다. 선물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학비를 냈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주지 못했어요. 사랑과 보호였습니다. 본처와 두 아들 앞에서는요. 회장도 힘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본처 윤서영의 지인들이 집에 왔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윤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방으로 올라가 있어. 손님들 계신다. 하준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이가. 네, 회장님이 데려온 아이예요. 어머, 그럼. 집안일은 말하기 곤란하네요. 하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죠.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편지를 꺼냈어요. 사랑받고 지냈으면 좋겠어. 하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전 사랑받지 못해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하준은 편지를 꼭 쥐었어요. 그날 밤 하준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울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준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였어요. 도연이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막내는 따로 식사하는 게 어때요? 손님들 오면 불편해요.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준이도 식구인데. 윤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요. 그날 밤 하준은 베개를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편지를 가슴에 품고요. 엄마, 미안해요. 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다른 길을 갈게요. 8살 아이의 가슴 속에요. 복수의 불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내일도 모레도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모든 걸 되돌려줄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하주는 이제 9살이 됐어요. 재벌가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차가웠지만요. 하주는 조용히 견디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본처 윤서영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목걸이였죠. 당장 찾아. 윤서영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집사와 가정부들이 모두 소집됐습니다. 거실에 줄지어 서 있었죠. 윤서영은 차갑게 그들을 훑어봤어요. 누가 가져갔어?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째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박은정 씨를 확인해 보세요. 요즘 행동이 좀 수상했어요. 박은정은 36살 되는 가정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째였죠. 저는 아닙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영이 다가갔습니다. 방 수색할 거예요. 거부하면 더 의심받아요. 은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정말 아닙니다, 사모님. 둘째 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보기로 해야죠.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장 경찰 불러. 은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모님, 제발. 정말 안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9살 하준이 서 있었어요. 넌 왜 나와?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준은 은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윤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안 가져갔어요. 뭐? 윤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하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봤어요. 다른 가정부 이모가 사모님 방에서 뭔가 만지는 걸요.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윤서영이 물었어요. 누구? 하준은 한 가정부를 가리켰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저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청소하려고.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청소? 서랍을 왜 열어?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서영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방 수색해. 집사가 여자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목걸이가 들려 있었죠. 사모님 찾았습니다. 실내가 술렁거렸어요.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서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나가. 여자는 끌려나갔습니다. 박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하준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하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윤서영은 하준을 한번 쳐다보더니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현과 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하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도련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모. 은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이거. 하준은 우유를 받았어요. 은정이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오늘 도련님 아니었으면 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준은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모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게 맞아요. 은정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은 참 착하세요. 이 집에서. 은정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하준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은정이 하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련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집에서 아무도 도련님 편이 안 되더라도요. 전 도련님 편이에요. 하준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처음이었죠. 고마워요, 이모. 잘 자요, 도련님. 은정이 방을 나간 후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엄마, 이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준은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여전했어요. 은정의 따뜻함이 복수를 지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줘야 한다. 하준은 엄마의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 전 약하지 않을게요. 전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원수를 갚을 거예요. 달빛이 편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요. 이 집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정이라는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요. 하준에게 살아갈 이유를 하나 더 주었습니다. 목걸이 사건 이후 박은정은 하준을 더욱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줬고요. 밤에는 이불을 덮어주러 왔어요. 하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회장이 하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하준아, 앉아라. 회장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하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죠. 너를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 하준의 눈이 커졌어요. 유학을 보내는 거야. 미국에 좋은 학교가 있어. 거기서 공부하면. 회장은 말을 이었지만요. 하준은 알았습니다. 이건 유학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걸요. 언제요? 하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다음 달. 준비는 내가 다 해줄게. 회장은 미안한 듯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준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요. 복도를 지나는데 본처 윤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막내 유학 가니까요. 그 아이 방은 정리해 두세요. 손님 방으로 쓸 거예요.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준은 그 대화를 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한편 은정은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다른 가정부가 들어와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요? 막내 도련님 유학 간대요. 어머, 정말요? 네, 다음 달에 미국 간대요. 그것 참. 어린 나이에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까. 은정은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를 떨어뜨릴 뻔했죠. 뭐라고요? 도련님이 유학을 가신다고요? 네, 사모님이 집사한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은정은 빨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준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들어오세요, 이모. 은정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이에요? 유학 가신다는 게.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 가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련님, 은정은 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전, 어떻게 하죠? 도련님 없으면. 하준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모, 괜찮아요. 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하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은정은 한참을 하준을 안고 있다가요.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의 두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하준이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봤습니다. 네. 제가 도련님 따라가서요.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이모, 도련님, 전 혼자예요.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요.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어요. 목걸이 사건 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도련님만 진실을 말해 주셨잖아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련님이 제 인생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 곁을 지키고 싶어요. 하준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여기 일이 괜찮아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꼭 허락받을게요. 그날 저녁 은정은 회장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은정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요? 은정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련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라고? 도련님 유학 가실 때요. 제가 따라가서 보살피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도련님은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목걸이 사건 때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도련님만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도련님은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도련님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요. 제가 곁에서 돌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가족이 있을 텐데. 없습니다.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혼자예요. 이제 도련님이 제 가족입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소. 하준이를 부탁하겠소. 은정은 깊게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은정이 하준의 방에 왔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들고요. 도련님. 네, 이모. 저 같이 가요. 회장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련님 곁에 있을게요. 엄마처럼 돌봐드릴게요. 하준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은정은 하준을 꼭 안았어요. 혼자 아니에요. 이모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국 날이 됐어요. 공항에는 회장만 나왔습니다. 본처도 형들도 나오지 않았죠. 회장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 지내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목을 막았습니다. 하준과 은정은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은정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모. 네, 도련님. 하준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정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둘이서 잘 살아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하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전 이제 이모랑 살아요.
이모는 저한테 따뜻해요. 하지만 복수는 잊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하준의 손에는 엄마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하준의 유일한 보물이었고요. 복수의 불씨를 지피는 연료였죠. 9살 아이는 그렇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거였어요. 더 강해진 모습으로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9살이던 하준은 어느덧 28이 됐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은정은 약속대로 엄마처럼 하준을 돌봤어요.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요. 학교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면 칠면조를 구워줬고요. 생일이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 좋아하니 다행이다. 하준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요. 은정은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하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은정은 하준에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준아, 힘든 사람 보면 도와줘야 해. 왜요? 우리도 힘들 때 도움받았잖아.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어느 날 하준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왔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가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 은정은 하준을 안았어요. 화낼 수 있어. 하지만 복수하면 안 돼. 복수는 너까지 아프게 만들거든. 하준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면 돼.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야. 하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갚아줘야 할 사람들도 있어. 하준은 공부에 매진했어요. 명문대학에 진학했고요. 경영학과 금융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에 관심이 많았죠. 하준아, 왜 그걸 공부하니? 은정이 어느 날 물었어요.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은정은 하준의 눈빛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하준아. 은정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너를 망칠 거야. 하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모,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 어릴 때 그 따뜻한 눈빛이 이젠 안 보여. 하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전 8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요.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하준은 글로벌 투자회사에 입사했어요. 기업 인수합병 팀에서 일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빠르게 인정받았죠. 불과 몇 년 만에 팀장이 됐어요. 하준은 밤마다 한국 재벌 그룹들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회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지분 구조, 계열사 관계, 주요 투자자들, 모든 걸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회사를 싸게 사서 매각한다. 하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큰형과 작은형이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모든 걸 빼앗는 거야. 하준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조용히 모으고요. 소액 주주들을 설득해서요. 경영권을 흔드는 거였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요. 회사를 매각하거나 해체하는 겁니다. 형들이 평생 쌓아온 모든 걸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28이 되던 해요. 한국 지사 대표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준, 축하해.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 지사는 중요한 곳이야.
자네라면 잘할 거야.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20해 만에. 집으로 돌아온 하주는 은정에게 말했어요. 이모, 한국 가요.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네, 지사대표로 발령받았어요. 은정은 하준을 바라봤어요. 하준아, 정말 가야 하니?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젠 때가 됐어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가. 이모는 여기 있어도 돼요. 안 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나도 가. 넌 아직도 내 아이나 다름없어. 하준의 눈에 잠시 따뜻함이 스쳤어요. 고마워요, 이모. 한편 한국에서는 상황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이제 80대 중반이었어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있었죠. 회장실에서 최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유 원장 정리하시는 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박상무 불러. 법무팀 박상무가 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유 원장을 작성하려고. 아들 셋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박상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에게도요?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준이도 내 아들이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어. 박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무는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요. 첫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큰일입니다. 회장님께서 막내에게도 유산을 주시겠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것도 3분의 1씩 똑같이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절대 안 돼. 도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이 받으면 우리가 끝이야.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 원장을 바꿔. 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 그 틈을 타서 문구를 수정하는 거야. 박상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해 만이네요. 은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준아, 우리 호텔 가자. 네, 이모. 하준은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회사에서 보낸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며 하준은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많은 게 변했지만요.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 집은 여전히 그대로겠지. 차갑고 냉혹하게. 하준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 정미선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하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20회를 준비한요. 차갑고 치밀한 복수가요.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준은 회사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지만요.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강하준입니다. 투자 상담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주주들은 하준이 회장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저 유능한 투자 전문가로만 알았죠. 요즘 회사 주가가 불안해서요. 팔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파시면 손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주주들은 하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씩요. 하준의 네트워크가 넓어졌어요. 한편 회장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째였어요. 의식이 흐릿해질 때가 많았죠. 도연과 시우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박상무를 불러 지시했어요. 유 원장, 이제 바꿔야 해.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박상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경영권과 주요 자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막내에게는 현금 10억 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증인은 비서실장 최비서와 회계팀 김이사입니다. 둘 다 우리 편이죠. 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회장님 서명이. 박상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의식 있으실 때 서명받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요. 나중에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도연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잘했어. 막내 그놈은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었어. 시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애초에 받을 자격도 없었죠. 두 형제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죠.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 위독하실 겁니다. 본처 윤서영과 두 아들이 병실에 모였어요. 하준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가늘게 눈을 뜨고 가족들을 봤습니다. 하준이는 회장이 힘없이 물었어요. 윤서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미국에 있나 봅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문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세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준은 신문으로 보고 소식을 알았어요. 회장 별세. 하준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은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준아, 가봐야 하지 않겠니?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재벌그룹 회장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하준은 검은 정장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영정 앞에 섰어요.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준은 깊게 절을 했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돌아서는데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네. 하준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유원장 낭독이 있어. 참석해. 도연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시우도 하준을 한번 쳐다보더니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유족들과 주요 인사들이 별실로 모였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 강태문 회장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룹 지분 및 경영권은 장남 강도현에게, 부동산 포트폴리오 및 투자 자산은 차남 강시우에게. 도현과 시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하준을 봤습니다. 막내 강하준에게는 현금 10억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실내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10억은 큰 돈이었지만요. 수조 원대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요. 고작 10억이었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아니, 예상보다 못한 결과였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이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넌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우도 옆에서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하준아, 넌 편히 살면 되잖아. 10억이면 충분하지 않니?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굳어지더니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도현과 시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승리한 표정이었어요. 하준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죠. 엄마 정미선의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저를 지킬게요. 하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형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10억? 웃기는 소리. 하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가져갈 건 전부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하준은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죠. 28해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소액주주들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주들은 불안해했어요. 그럼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하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요. 정말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셔야 해요. 주주들은 하나둘 하준에게 지분을 넘겼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준은 회사 지분 15%를 확보했어요.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지분이었죠. 그리고 주주총회를 요청했습니다. 도연과 시우는 깜짝 놀랐어요. 막내가 지분을 어떻게 그런 돈이? 박상무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넘긴 것 같습니다. 막내 도련님한테.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놈이 계획이 있었구나. 시우도 당황했습니다. 형, 어떻게 해요? 주주총회에서 막아야 해. 우리 지분이 더 많으니까. 하지만 주주총회 날이었습니다. 하준은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회사의 부실 경영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불필요한 투자로 수천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자료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도현과 시우가 추진한 사업들이요. 대부분 실패했거나 부실한 것들이었죠.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경영진은 뭐 했습니까? 도연이 일어나 반박했어요. 이건 경영상 불가피한. 하지만 하준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의 문제점들을요. 경영진의 무능함을요. 주주들의 분노는 커져갔어요. 결국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경영진 교체 안건이었죠. 하준이 확보한 지분가요. 설득한 주주들의 표가 합쳐졌습니다. 결과는 가결이었어요. 도연과 시우는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쫓겨나다니. 하준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죠.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하준은 회사를 나왔어요. 은정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끝났어요, 이모. 하준이 차에 탔습니다. 이제 뭐 할 거니? 회사를 정리할 거예요. 매각하거나 해체하거나. 은정은 걱정스럽게 하준을 봤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 회사인데. 아버지는 하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제 길을 가는 거예요. 며칠 후 하준은 은정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모, 이게 뭐니? 이모 몫이에요. 은정이 통장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얼마야? 50억입니다. 뭐? 은정이 놀라 하준을 봤어요. 이건 너무 많아. 이모가 저를 키워주신 값이에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준아, 받아주세요. 이모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은정은 하준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하준이 은정에게 말했어요. 이모, 엄마 묘에 같이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엄마 정미선의 묘였죠. 하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정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모질게 한 사람들, 저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빼앗았어요. 경영권도 회사도 다 가져왔어요. 하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이었어요. 복수했어요, 엄마. 그런데 하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남은 돈으로 재단을 세울 거예요. 하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처럼 버려진 사람,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저처럼 차별받는 아이들, 저처럼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람들, 저처럼 힘들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 하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주고 싶어요. 은정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조용히 함께 울었습니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엄마, 이 편지 20해 동안 제 곁에 있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돌려드릴게요. 하준은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어요. 은정도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미선 씨, 하준이 잘 키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은정도 깊게 절을 했습니다. 하준과 은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하준이 말했어요. 이모, 네. 재단 이름은 미선 희망 재단으로 할게요.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차를 타고 가며 은정이 물었습니다. 하준아, 이제 뭐 할 거니?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단 일을 할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요. 그리고 하준이 은정을 봤습니다. 이모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은정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좋겠다. 차는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준의 얼굴에는요.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엄마의 이름으로요.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하준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석양빛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축복하는 것 같았죠. 하준의 긴 복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준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준이처럼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